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 행정관님은 원래 무슨 어떤 학위 박사세요? 네, 정치학 박사입니다. 아, 정치학 박사시구나. 네. 부지런하시네. 아, 저 2007년에 학위 받았으니까 아니, 후회됐습니다. 아, 2007년에. 네네네. 우리 PD들이 박사라고 하길래 박사시구나. 제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종욱 박사님 이렇게 불러야겠습니다. 예, 제가 날로 학위 딴 건 아니고요. 아, 김건희 박사 같지는 않았죠? 박사를 YUJI 이렇게 유지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예, 저는 그랬으면 아예 박사학위 내놓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박사학위를 따도 초록이랄지 그 요약본이랄지 이런 거는 영어로 쓰거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지금 나오지도 않고 지금 숨어 있는 김건희 여사님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 저 이거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아니 저는 오죽하면 YUJI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어. 나는 그 석사 논문이나 그 학사 논문에도 그런 거는 보지를 못했거든, 사실은. 뭐 내일 돌렸나 이렇게 모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영문 초록을 할 때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제 후배한테 그걸 보냈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교정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교정 받죠. 그 상식이거든요. 보통 교정 받죠. 기본적으로. 그만 좀 괴롭혀요. 뭘 괴롭혀요? 똑바로 안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식사도 못 하신다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아니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죠. 예,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진짜 피지컬리 굉장히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괴롭혀요. 예, 육체적으로 진짜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 전에.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로 이제 완전히 이전하겠다. 뭐 한 2주 남았는데 막 던지고 있습니다. 예. 생뚱맞은 것 같아요. 생뚱맞아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황실의 문제점이 이런 것 같아요.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을 보면은 TK분 3분, PK분 1분 이게 상황실장, 부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살펴보거나 수도권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민심의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해낸 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대구 경북 결집시키고 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세종시 이전 문제 내세우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은 왜 있냐.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고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연이 셌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셌잖아. 그럼요. 여론조사 되게 잘하고. 예. 과연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는 이유가 여의도 정치를 끝장내지 못해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내보내지 않아서 박근혜를 예방 안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는 거냐고요. 진짜 답답해. 진짜 큰일 났어요 정말 저. 아니, 뭐 급하고 궁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를 이전하자 그런 거잖아요. 캐비넷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민주당 공약이니까 민주당 공약 사항이었었고 그다음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겠죠. 갑자기 끄집어내서 급하니까 이렇게 내놓는 건 알겠는데 그럼 설명이 필요해요. 2020년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했던 내용이거든요. 게다가 2년 동안 안 하고 뭐 했어? 그러니까요. 4년 이후에 2년 동안 추진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때 얼마나 요구다 먹었습니까? 적어도 국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진행을 해야지. 선거 시작되기 전날 발표를 해서 뻔한 거잖아요. 한강벨트와 충청권의 유권자의 흐름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정책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유권자 흐름 반등시켜 볼까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갖다가 예를 들면 써 버리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만큼 유권자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질 않는데 저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쁘네. 정책 선거를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자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이재명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그러한 인신공격성 지금 선거 캠페인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표 못 얻는다. 정책 선거로 전환해라 라고 했는데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국회를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벨트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한강 벨트가 낙동강 벨트가 문제다. 지금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요. 바지가 몸에 안 맞아요. 구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안 좋다고요. 아, 그렇구나. 바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걸 입어가지고 벨트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대통령 바지는 늘 컸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심한지 바지인지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그래도 발표한 거는 예. 그나마 나은데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들에게 들어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 우리가 너희들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면은 너희들 민생 어떻게 할 건데 물가 안정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생뚱맞아요. 생뚱맞는 표현이 도움이 안 데다 될 거. 그 아주 식상한 게 예.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그렇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예. 왜 반대했냐면 논리가 그거예요. 국회 이전하려면 위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제거돼야 된다. 그렇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제기를 하려면 그 이전부터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직전에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야당과 대화를 하자고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자 반만 옮겼는데 다 옮길 게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소위 대의민주주의나 토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식 밀어붙이기 방식인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뭔가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대위가 얼마만큼 민심과 유리돼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되는 이런 사태인 거고요. 보수층의 민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뭐 그거 뭐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전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올바른 선거운동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왜 탄핵의 강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거기 나오려고 얼마나 바둥치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표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그러니까 국민들 되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메시지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국민들이 탄핵했는데.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경륜을 들었습니다. 예. 자기가 국정농단 해가지고 30년 구형 때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난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그 얘기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30분 했잖아요, 예방을 갖다가. 예. 무슨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의대 정원 문제를 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냐고요.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경륜에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네. 문제에 대한 네. 전문가예요? 아니잖아. 그때 추진하다가 안 됐어요. 아니 그때 그런 말씀도 자꾸 하시잖아요. 네. 병 걸리셨어요? 뭐 이런. 그 의대 저거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니, 30분 동안 심도 있게 얘기했겠냐 그냥 퍼포먼스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 게 보수층 결집과 총선에 어떤 표심에 영향을 끼쳐서 많은 표를 이끌어 올 수 있다라고 전략적인 그러니까. 판단을 한 게 저는 이게 그게 지금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0%인지 25%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도키는 늘 항상 찍어주세요. 네. 국민의힘에 또는 민주당에 항상 찍어주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그 후보들도 오늘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도 유승민 좀 등판시켜라. 유승민 등판시켜라.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것 근데 근데 같아요. 처음부터 유승민을 배제를 했어. 그러니까 비판에 뭐 진정성과 강도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뭐 이거는 비판이 내부의 비판이 아니라 그냥 뭐 주먹질과 욕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공식적인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해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지. 이거잖아요.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해. 윤석열 정권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비판과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 톤이 좋아. 그럼 이렇게 어떻게 성공을 하고 다녀요?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 정도 톤이 좋아. 예. 이 정도 톤으로 하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용인만 하면 돼. 안 하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용인을 안 하는 게 문제야. 꼴도 보고 싶다. 지금 놀라운 일이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요? 김대중 주필이 하야를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김대중 주필이 아니 이번에 총선 지면 이름밖에 없잖아 대통령 뭘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야를 얘기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얘기한 게 탄핵
밝혀지면 탄핵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밝혀지면 탄핵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보수층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라고 이게 예를 들면 보수를 결집하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분열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저희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층 같은 경우도 그래 탄핵할 수 있지라고 하는 보수가 완전히 분열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할 때는. 근데 여기 유승민 나랑 그 친구랑 오래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절대 못 불러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이 선거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냥 내가 법안 오면 거부하면 되지? 내 맘대로 하면 이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만한 너무 오만하고 너무 좁아 속이. 아니 대선 때 뭐 거의 7기세였잖아요. 유승민 후보를. 속이 좁다기보다 그냥 기분파 대통령 같아요. 그냥 기분파면 속이 좀 넓어야죠. 기분파라고 하면 속이 넓고 호방한 스타일을 기분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산을 좋아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 경로의 기분파. 이게 산을 좋아하고 호방하고 좀 너그럽고 이래야 되거든. 너그러워야 돼.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한 얘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떠냐? 국민을 뽀개겠다. 거기 지금 국민을 뽀개고 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이 전화 통해서 한 얘기니까. 저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아마도 이걸 110석이나 120석으로는 그래서 자기의 세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뽀개지는 거지. 근데 그게 110석이나 120석이 나오면 다행인데 100석 미만으로 나오면 큰일이잖아. 국정운영 불가능한 거죠. 뭐 국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00석 왔다 갔다 한 105석만 돼도 굉장히 불안해질걸? 그렇죠. 내부가 분열되면 다시 탄핵 가능한 환경이 되니까. 각종 지금 오늘도 막 종합해서 나왔던데 각종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2020년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왜 무섭냐면 지난 선거에서 84표 지역구 84석이잖아요. 그다음에 19석이란 비례가요. 비례가 19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쵸. 지금 지지율 그럴 수 있어. 40.4%였거든요. 근데 40%가 넘을까? 지난번에 40.4%더라고요. 그러면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석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84석 제가 얻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구에서 간당간당해요. 잘못하면 100석이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진짜 비례를 생각을 안 했네. 비례는 상수로 한 18개 정도는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일단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 정당 투표에서 이전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그거를 염두를 못 했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오만하다고 이제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한강 벨트가 흔들렸다가 견고해지고 있고 낙동강 벨트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창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충청 이제 금강 벨트도 마찬가지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도 충북 지역이 좀 과거랑 다른 흐름들이 또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지역구 수성할 수 있겠나 84석 이런 고민도 있고 비례가 떨어지게 되면 103석 했단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그러면 세석 내려가면 100석이에요 딱.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선거는 14일이나 남아서. 그러니까 전망치가 제가 일단은 뭐 한 3주 전에도 165개 대 135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주가 지나가면서 5석씩 민주당은 늘어나고 국민의힘은 5석씩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뭐 200대 100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너무나 어떤 그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우리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한 인플레이션이야. 왜냐하면 어떤 차이예요? 이게?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명목소득이 올라가고 국가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 코로나 때 2020에서 2021년까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22년까지 그랬으니까 요게 한 GDP의 막 한 30%를 써버렸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저축액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고용률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쫙 올라갔어.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도 미국은 저 난리인데 그래도 살만하거든. 그리고 실업 걱정은 전혀 안 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업 걱정은 없지. 근데 임금이 안 올라가. 그리고 임금 올라가는 거는 때려잡았어. 그쵸. 예. 그냥 몽둥이 곤봉으로 쳐버렸어.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버스 파업도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옆에서 계속 얘가 왜 과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냐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밀턴 프리드만. 예? 그러면서 부자 선택할 자유.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근데 법인세 감세는 중소기업은 원래 적자였는데 감세 받을 게 있나? 그렇죠. 없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3% 4% 해봤자 하는 이런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기업들만 감세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한 10조, 20조씩 감세 받았어? 그 다음에 종부세 4천만 원 냈던 사람이 500만 원 내? 10분의 1 토막 됐어? 그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52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근로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냈어. 예. 근데 법인세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채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마이너스 2.4%가 줄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세금 더 내고 법인세 깎아주거나 종부세 깎아주면서 부자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 감세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국가는 52조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70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할 여력이 없으니까 시장은 바닥이죠. 네. 자영업자들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영부인은 디올백이나 받고 말이지. 그리고 화가 나 안 나? 사람들이 그게 쌓이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받고 디올백 받은 거는 또 말도 안 하고. 에?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대파 875원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에? 저도 87월 빵 갔어요. 야, 그게 합리적이야? 와, 진짜 개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한뿔이라고 하고. 더 문제가 이수정 교수 같아요. 그 사람이 어제도 보니까 네. 대파 이렇게 한 단 들고 뭐 유튜브에 퍼포먼스 하는 영상까지 올렸더라고요. 정말 참 심하게 욕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 예를 들면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얘기한 870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대파 가격 찾아가지고 가서 찾아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대파 가격만 집중적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한 뿌리에 870원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지. 상식적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대통령이 대파 가격과 관련해서 87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쌉니까? 다른 데 되게 비싸던데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까? 좀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야 합리적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부들 미치죠. 저 사람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정부의 총책임자가 저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뻔한 거 아니야 물가는? 옆에서 농림부 장관은 또 딸랑딸랑하고 있더라니까. 예 맞습니다. 막 이런. 예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맞기는. 근데 제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어제 간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젠가 이수정 교수를 소개하면서 그 소개하는 멘트도 상당히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수정 교수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혜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도 출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들아. 네, 그 멘트를 듣고 이게 뭐야? 그 멘트를 듣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시혜성으로 여기 나온 거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단독 선대위원장이에요? 누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단독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공격했나?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는 단어랑 분이니까 괜찮아요. 안 간대잖아요. 안 간대요? 그럼 유배를 갈라나? 당대표 나오겠죠. 아니 지금 김대중 주필은 대통령 하야라는데 선거 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만약에 당대표를 나오면 진짜 뽀개지겠는데 당은? 근데 총선에서 지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당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캐비넷은 있겠죠. 여전히. 캐비넷 검찰이 말 듣겠어요. 검찰이 이제 말 안 네. 들을 것이다. 네. 심하게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민주당 범야권 180석이었어. 그래도 나 국정 운영 해왔잖아. 뭐 총선 끝나고도 뭐 민주당 180석이면 뭐 똑같은 상황 아니야? 내가 뭐 국정 운영 못하겠어? 레임덕 무슨 레임덕이야. 내가 그냥 국정 운영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권력 갖고 그냥 나라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몰라요. 게다가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 가만 보십시오. 검찰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것과 플러스 어떤 양면이 있냐면 무혐의 처리도 절대 안 해. 눈치 보는 거다. 무혐의 처리를 안 하는 거는 검사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장이든 그 밑에 있는 뭐 그냥 평검사든 간에 그 사인을 하기는 싫은 거야. 공소시효가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장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지기 싫구나. 사실은 무혐의 처리를 몇 개월 전이나 1년 전에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더 못하게 생긴 거지.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는 무혐의 처리에 이게 사인 절대 못합니다. 이제까지 이 검찰의 특성을 보면. 그러면 그 양면을 봤을 때는 이 검사들이 안 되면 나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총선 네. 후에 검찰 인사를 해가지고 검사 네. 인사해가지고 말 잘 듣는 검사를 데려다 놓고 사인해. 그럼 안 할까요? 이게 이제까지 사인을 안 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검사를 바꿔. 아니에요. 이거는 남기 때문에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사들이 아니에요. 무사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문관이야. 전형적인. 사대부로 따지면 문관들이야. 그래서 겁이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사인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제가 법적 보기엔. 책임을. 제가 볼 땐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현역을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TK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납죽 숙일까요? 오히려 제가 협박할 거예요. 거꾸로.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분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합류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하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검찰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검찰이 아무리 캐비넷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미래 권력 자체가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핵심적인 지류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에다 정보를 주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이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경고를 때리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때 가게 되면 당신 우리가 옛날처럼 협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갈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도 검사가 이거 김건희 씨도 똑같은 계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직접 말을 해버리잖아요. 앞에 기자들 다 있는데. 그리고 그걸 보도한 거는 뉴스타파밖에 없지만 그거는 검사들도 속이 있다는 거지.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권력을 갖게 되고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해주고 뒷받침을 해줬을 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겸손하게 했으면은 정말 총선도 이기고 다음번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권력의 칼자루를 잡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신 거 아닌가. 내 맘대로 한번 그냥 기분대로 나라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어제도 이제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들은 이제 정치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그 검찰 그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수사청 같은 개념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든지. 확실히 그래야 돼. 거기서 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 같은 너무 경우는 오만해졌어. 계속 그거 가지고 결합을 시키면서 자기의 권한을 받는데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승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퇴직 이후에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검찰 권력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쭉 다 만들어내는 루트를 만들어낸 거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검찰 출신이. 그렇죠. 저 그렇다면 이 막강한 권력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고개 숙이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렇지. 다시 고개 들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합의할 거라고 봐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지금 제 국민 투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저 투표함 4월 1일까지인가요? 어제부터 시작됐죠. 4월 1일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제 국민 투표는 시작되고 그랬으면 이거는 거의 끝나는 게임이네. 일주일 후에는 저거 하잖아. 그렇죠. 사전 투표하잖아. 투표하죠. 예. 다음 주. 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아마 급하니까 이것저것 카드를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제외 상황은 아시잖아요. 오히려 해외가 더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니 외국 나가시면은 막 교민들이 환영하고 막 밥도 같이 먹고 하는 일부가 환영을 하죠. 일부가 환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같이 예를 들면 언론 지형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김건희 씨 문제가 나왔을 때 대서특필하는 내용들, 네? 여사님이라고 하세요. 저는 김혜경 씨도 씨라고 그래요. 아니 스픽스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가 김건희 씨라고 얘기했으면 존중하는 거죠. 선방에서 뭐라 하니까 그렇죠. 어디서요? 선방위에서. 선방에서 그러라고 유튜브까지 그러겠습니까? 제가 KBS에서 쫓겨나서 여기에 있으니까 선방위 관계자님들. 아니 근데 그리고 선방위 방시위원들 중에서 저랑 바로 옆자리에서 그 근무했던 최초로. 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저 엄청 괴롭혀요. 제가 말해드릴까? 네. 더 괴롭히라고. 저를 더 싫어해요. 사실은 장성철 소장보다 저를 더 싫어해요. 그분이 원래 추정 60분 하다가 PD였어요? PD였는데 그 이른바 그 파크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자동 파크뷰 사건에 그 이재명 그 지금 무고가 아니고 저 위증 관련해서 그 재판 걸려져 있는 거 있죠. 그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함께 그 지난 시장의 비리 그리고 정자동 파크뷰 사건을 파헤쳤던 PD입니다. 아유, 이게 훌륭한 분이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사가 변호사 사칭했다고 구치소에 한 15일 제 기억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취재하다가 그렇게 사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 편에 서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최철호 PD인데 그 양반이 그 전에는 또 이제 공정 언론신인데 뭐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공정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것 같고 최근에는요. 저를 막 괴롭히고 저는 막 장성철을 왜 출연시키냐고 그냥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한대요.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번 제2국민 투표 때 제일 관심이 가는 지역이 있어요. 호주. 호주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나 너무 궁금해요. 호주에서? 그 교민들이 이건 참 국가적인 수치다라고 하면서 막 플랜카드 들고 많은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수인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꼭 봐야 아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예를 들면 찍어봐서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넌정섭이었다가 지금 댓글에는요 좀 백정섭으로 나와요. 백정섭으로? 도망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백정섭.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호주에 있는 교민들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는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윷놀이 하다가 있잖아요. 제일 황당한 상황이 백도를 해가지고 왕을 딱 잡아먹는 거야. 얘가 있잖아요. 도로 있었어. 도로 있었는데 얘가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왕이 윤석열이고 여기가 지금 도가 바로 알아들으시네. 이종섭이구나. 백도인 거야. 백도야. 근데 문제는 그 왕이 던졌어. 뉴스를 왕이 던졌어. 뉴스를 왕이 던졌어. 왕이 던졌는데 백도가 나온 거지. 아유 큰일 났네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풍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입니다. 다 풍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풍자라도 해야 되는 거죠. 풍자는 스픽스의 권리입니다. 정치에서 비판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우리 저기 다음번 타자가 있는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좀 비판 좀 하시죠. 비판을 해야 돼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지금 최근에 그 보니까는 그 변희재
후보 네. 비례대표 2번 후보 그 사람이 또 저보고 입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벌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국회에 불러가지고 뭐 가발을 벗기겠다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반패니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나무당에 대해서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 핵심 이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 송영길 그 당대표가 보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결정을 아직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근데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호남 지역에서 어떻게 분화 투표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비례 문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만나면서 좀 나름대로 자기가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꼈던 측면이 있잖아요. 20대 남성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 효능감을 찾는 정치적인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이런 관심들을 좀 가져오면서 추적해 보는 것도 소나무당에 대해서 좀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소나무당 공약이 재밌어가지고 캡처를 했어요. 네.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윤석열 하야시키기, 네. 윤석열 사형, 부역자 모두 재판에 넘김. 아니 진짜 이런 이런 공약이야? 이런 공약이에요. 공약이 아니라 변희재 후보가 공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변희재 후보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요? 예. 언론의 전면 개혁, 이런 건 좋죠. 예. 포털 유튜버 권력 규제 실행,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앞에 무슨 뭐 근데 가발 하나, 벗기기 하나 이런 두 거는 개는- 있잖아요. 같은 탈모인으로서 저는 좀 언짢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젊은 분들은 네. 또 재밌어 하기도 하고. 예. 하지만 저는 가발은 아닙니다. 최소한. 네. 뭐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도 가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저것이 뭘 가발인가 확인이 안 아닌가 돼요. 아니, 확인이 안 되게. 본인이 확증을 안 해주니까. 아니 저는 가발도 써봤어요. 그러니까 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 이렇게만 말씀드릴게. 써본 사람들은 다 한 달 저 써봤어. 한 달 써보고 답답하신 건가요? 답답하고 그분들도 고충이 있어. 그렇죠. 힘들어. 그거 너무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 근데 그분은 이제 네. 가발하고 이제 구두하고 굽하고 이 그래서 두 가지가 네. 중대한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네. 우리가 한번 심층 토론 때 조국 혁신당의 등장과 소나무당의 등장이 네. 이게 정치에 어떠한 이유였고 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심층 토론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네. 그러니까 재밌겠네. 예. 그 좀 이런 과격한 공약들은 예전에 이제 허경영 당에서 했던 공약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PD 분이 좀 적어놓고 계십시오. 네. 예. 안 계시네? 이게 되게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예. 나오지 않는 정당의 등장이라서 새로운 현상이긴 해. 예, 평론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오늘 한번 노영희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예. 예. 저도 가면서 잘 근데 듣겠어요. 진짜 놀라운 건 지역구에 한 명도 안 낸 정당이 네. 지지율에서 30%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조국혁신당. 제가 볼 때 매우 예를 들면 기이한 현상. 그럼요. 사실이라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무엇인가 응징하고 싶은데 수단이 필요한 거였다. 예. 근데 민주당이 있잖아. 근데 이제 뭐 민주당보다는 더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극적이라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 아직까지 뭐 그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서 작동한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저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야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정도의 불만들이 쌓이고 확인도 안 된 정당에게 저 정도의 지지를 보낼까? 제가 볼 때 그런 기성 정치에 대한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스스로의 반성이라고 하는 오르신 말씀이고,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열석을 얻게 되면은요, 법안 발의권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정당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은 한국 정치사회 22대 국회를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쵸. 아주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국도 그렇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뭐 기소가 되거나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응원해주고 막 환호하고. 사실은 브라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몰라. 예 룰라 같은 케이스도 그 전에 이제 검찰 세력이 똑같이 룰라를 죽이고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거든요. 다시 또 근데 룰라 저도 그때 룰라가 진짜 부정부패법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룰라한테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거든. 아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게 부정부패했네. 이랬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이게 세계적인 뭐 추세인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21세기 정치학에서요. 예.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 자기 지지층들 갖다 쫙 모으는 정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조국혁신당, 네. 그다음에 소나무당, 그다음에 또 자유통일당인가 네, 네. 이런 정당들 자체가 개혁신당도 기존과- 좀 언급해 주세요. 개혁신당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방식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저희가 좀 그 예의주시하면서 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정치 평론에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현상을 분석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김정욱 박사님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저 이름 얘기하기도 싫으세요? 장성철 아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조국 혁신당보다 더 매운맛을 강조하고 있는 정당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의 정당이 비례대표 1번은 잘 모르는 분들이야. 잘 모르는 분들이야. 맞아요, 근데 맞아요. 소나무당은 비례대표 1번이 아는 분이야. 네. 전국적 인지도가 있으신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네. 이게 되게 1번으로. 특이한 게 뭐냐면요. 네. 민주당에 비례 나온 사람 3명만 꼽아봐요. 민주당 비례 나온 사람? 용해인 빼고. 용해인은 뭐 워낙 두 번째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안 못해요. 나오잖아. 이렇게 금방 안 나오잖아요. 예, 잘 못해요. 국민의힘도 3명만 빼봐요. 1, 2, 3 진짜 앞에.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해요. 진짜. 자, 민주당 뭐 안 나오지. 네. 개혁신당. 그 소아과 의사였는데. 소아과에서 한 명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 사람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죠. 네. 소나무당. 그 노영희 노영희 다음에 또 누구야? 이 시끄러운 사람. 이 누구야? 공약 가지고 난리 치는 분. 아까 말하면 가발 얘기한 사람. 아. 변희재. 노영희가 1번. 변희재가 2번. 3번이 손혜원. 4번이 정철승. 이게 5번이 권윤지. 다 한다니까. 원고를 잘못 썼어. 이게 매운맛이라기보다는 맛이다. 마라탕 맛? 마라탕 맛이다. 이거는 상당히 특이하다. 예, 아니, 마라탕 진짜 맛이다. 생각해봐요. 예. 조국 혁신당도 사실 예. 조국밖에 모르잖아. 예. 조국 신장식 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렇지만 잘 몰라요. 모든 당 몰라. 근데 모르도 소나무당하고 예. 인지도 생각해봐요. 새로운 미래 누구 나와요? 새로운 미래 비례. 누구지? 누구지? 나도 예.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낙연은 아니겠죠? 이낙연은 지역구 나오니까. 예. 근데 지역구 떨어질 테니까. 예. 자 보세요. 녹색정의당 누구예요? 누구? 모르지. 이름 있는 정당 다 나와도 예. 우리처럼 5명 이름 아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노영이 이렇게는 안 찍힌다는 거지. 소나무당으로 찍힌다는 거지. 그렇지. 소나무당으로 나오지. 소나무당으로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번부터 지금 39번까지 있다고요? 엄청나. 우리 29번인데 29번이에요? 맨 끄트머리 있더라고요. 여러분 29번입니다. 예. 29번. 찾기 쉽지 않겠는데 찾기 쉽지 않아요. 29번은 조국당 같은 경우는 119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이구동성. 이구동성. 이구동성 소나무. 이미 구속 소나무. 소나무는 이미 구속 소나무. 이구동성 소나무. 이게 지금 이구동성은 이렇게 잘 맞는 것 이구동성 같고. 괜찮죠? 예. 네. 소나무당은 왜 이름이 소나무당이에요? 그 예전에 민주당에서 썼었던 이름이래요. 잠깐. 이제 늘 푸른 정치를 위해서 김대중 정치라든가 뭐 이런 그 늘 푸른 정치. 라인들의 그 정신이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하고요. 그걸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장명 전문가잖아요. 예.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민주혁신당으로 하려고 그랬대요. 예. 그리고 너무 특색도 없고 민혁당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나무당,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는 가자. 오히려 네. 특색 있게. 그러니까 네. 수많은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그래도 소나무가 눈에 띄긴 해. 딱 보니까. 예. 괜찮아요. 그래서. 노 변호사님은 사실은 제안이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왔었을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많이 왔어요. 그 전에 그죠? 열린민주당도 비례 1번으로 왔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왔었어요. 인재영이 또 왔었었고. 그다음에 어디 나가라고 지역구 딱 찍어서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좀 편한 지역구로. 예. 그 편한 지역구는 아닌데 이제 엄청난 대형 정치인 있는 곳에 가라고. 거기 갔으면 괜찮지. 근데 어쨌든 그런 데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나무당을 선택한 거죠.
지금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니 송영길 대표야 그 지금 구속 상태니까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최강시사에서 인터뷰해보고 그러면은 이분은 뭐 그냥 그 정치인이고 뭐 이렇게 특이점은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뭐 또 특이점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합리적이고. 난 정상적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최대집. 최대집, 변희재. 변희재. 아, 이런 사람들이 특이하지. 와, 이게 왜 이거 같이 섞여? 우리는 이들을 또라이라고 불러. 이게 같이 섞여져요? 아니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사실 안 섞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들이 오면서 결과적으로 내세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퇴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건 윤석열 퇴진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윤석열 퇴진 다 이제 총선 때가 다가오니까 다 말로 외치잖아요. 그 말로 외치는 가짜들 필요 없다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 건데 실제 최대집하고 이 변희재는 1년 내내 행동으로 나가서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바깥에서 송영길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바깥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한동훈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 근데 한동훈이 절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변희재를. 이거 뭔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파헤쳐 봐야 된다. 한동훈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한 말 하면 막 명예훼손하고 고소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한동훈한테 변희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욕을 막 바가지를 했는지 알죠. 맨날 쫓아가가지고 괴롭히고 절대 고소를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거 뭐가 있다. 한동훈이 아킬레스건이 그냥 변희재다. 뭐 고소하면 더 시끄럽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냥 시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고소해가지고 뭔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고소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변희재는 명예훼손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 보석으로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아니 2년 실형 받았으면 그냥 2심에서 재판하고 3심 가면 되잖아. 그리고 빨리 넣든지 집어넣든지 내놓든지 하면 되잖아. 이 사람을 2년 전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아무것도 안 해. 게다가 이렇게 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막 5만 군데 다 가고? 근데 송영길 대표는 1심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도 보석도 안 해주고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잖아. 이거는 송영길 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변희재를 무서워한다는 얘기고 변희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정권이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태블릿 PC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얘네들이 이제 특검을 하면서 뭔가 조작을 했을 것이다가 이제 이 변희재 씨의 주장이에요. 난 사실 그 주장을 다 믿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 정권이 얼마나 무서워요. 압수수색하고 다 잡아놓고 난리를 치겠지. 자금줄을 탁탁 끊어버리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고 이건 뭔가 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했고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대부분 차단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들면 안 되고 자기네가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태블릿 PC 갖고 자꾸 떠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그들은 그 태블릿 PC와 최순실과 박근혜라고 하는 이 큰 자산을 가지고 자양분들을 먹고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리는. 근데 그 영리는 지금 변희재가 계속 건드려. 그런데 그걸 못 잡아. 그러면 나는 변희재가 세다.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희재의 그런 말에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희재는 그쪽 라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쪽 표 갖고 와라. 나는 내 표 가져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서로 건드리지 말고 민주당 얘기는 나한테 해라. 저쪽 당 얘기는 쟤한테 해라. 이러면서 서로 건드리지 않고 대신 하나만을 위해서 하겠다. 윤석열. 딴 당처럼 뭐 3년 안에 끌어내립니다. 뭐 너무 깁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동안 그 사람들 말로만 하지 밖에 나가서 행동한 게 없잖아. 우리는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5명은 넣어줘봐요. 우리 5명 국회에 넣어줘봐. 5명은 국회에 넣어줘봐. 왜냐면 지금 저 1번이 노영희, 2번이 누구야? 2번이 변희재라니까. 3번이 손혜원이라니까. 그 손혜원. 3번이 손혜원? 그래, 3번이 그 손혜원이에요. 4번이 정철승 그 시끄러운 변호사 정철승. 게다가 5번 권윤지라고요. 완전 안티페미에 또 이대에 나온 28살짜리 안티페미 엄청 센 여자가 있어요. 엄청나. 게다가 6번은 베트남 대사인데 전 이제 삼성 나왔어. 삼성 출신의 기재부 관료의 베트남 대사, 외교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또 외교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와, 엄청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업이 엄청나요.
우리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약간 좀 가까이 가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겠다. 걔네는 내가 가까이 갈게.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참건 나를 통일하고 네. 내가 해결해줄게.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아까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뭐요? 변희재 가발공약 나 미안 나 속상하다 마음 안 좋다 이러잖아. 나도 네. 그 말 딱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발공약이 아니야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공약이 그게 아니에요? 공약이라고 나온 얘기는 네. 이제 펜코에서 이제 그거를 막 좋아서 난리 치니까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변희재가 했던 정확한 워딩은 이거예요. 네.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는 이제 결국 탄핵시킬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1년 안에 하겠다. 들어갈 때는 하기사 가발 못 쓴다. 들어가면 1년 안에 탄핵을 시키는데 네. 그렇게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구치소 들어갈 때는 가발 못 구치 써. 들어갈 때는 다 착용한 걸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벗긴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국감이든 뭐든 간에 공직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당신에 대해서 7cm 구두와 뭐 가발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 네가 정말 거짓말 하나하나 보자. 이제 이거였어요. 근데 나는 7cm는 아니고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cm야. 네. 근데 나는 키를 네. 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나도 싫어. 그렇죠. 그리고 그건 옳지 않다고 봐. 근데 네. 변희재 말은 지가 키가 크니까 그런 거야. 우리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걔 주장은 변희재 주장은 죄송합니다. 걔라 그래서 우리 소나무당 29번 소나무당 비례 2번 후보 변희재 씨의 주장은 그런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치소네. 거짓말. 구치소 얘기했어요. 핵심은 구치소였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말아라. 위선 떨지 말아라. 이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펜코에 있는 20, 30대 사람들이 소나무 정신은 무대포 정신이다. 소나무 정신은 괜찮다. 소나무는 우리한테 구걸하지 않는다. 소나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소나무 정신이다. 이러면서 가발 벗기겠다. 너무 좋다. 파묘하겠다. 너무 좋다. 사형 너무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약간 좀 코믹한데. 코믹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있잖아요. 지금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인수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당선인으로서 뭔가 불법적인 게 있는 것 같다. 자기가 국방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될 것 같다. 맞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난 탄핵 사유가 되게 진짜 많다고 봐요. 그럼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좀 혹했어, 사실은. 그래서 부승찬은 국회의원 돼야 되겠네. 무조건 돼야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소나무당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3년은 안 되겠다라고 싶은 분들한테 우리는 아이템이 이런 게 있어. 요걸로 탄핵 될 것 같아. 법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소나무당이 이종섭 문제 지금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이종섭은 거의 확실해. 네, 이종섭 최수근 상병과 이종섭은 거의 확실해. 이게 왜 그러냐면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원래 박정훈 대령이 송영길 대표 구속되기 전에 여기서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서 진짜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니까. 송영길 대표 구속되기 전에 박정훈 대령이 나를 도와주시오. 상황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SOS를 먼저 쳤대요. 송영길 대표에게. 오케이. 송영길 대표가 5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원로이고 당대표도 했고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까칠하고 그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안 쓰겠죠? 진짜 돈은 없더라.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강직하게 이제 한다는 인상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와가지고 당신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 나를 도와달라.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변희재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된 거예요. 송 대표가. 그러니까 변희재 태블릿 PC까지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검찰도 그렇고 어쨌든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우리는 봐요. 그러고 나니까 박정훈 대령이 손을 뻗을 수가 없잖아. 그러네. 그 최수근 상병 문제도 거기서 그래서 우리 라인이랑 끊겼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며칠 전에 송영길 대표 접견하고 와가지고 이 사실을 정확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좋다 우리 최수근 상병 얘기하자. 게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종대 의원이 최수근 상병 또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김종대 의원이 나의 보좌관을 하겠대. 내가 국회에만 들어가면. 진짜? 6개월 동안. 그거는 증인도 있어요.
근데 이거 최수근 상병 사건은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이거는 거의 점선이 실선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어차피 이종섭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놓는 건 이종섭 특검이고 우리는 박정훈 대령의 그런 상황을 원래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송 대표를 안 풀어주네. 아니 그러면 혹시 그때 이제 박정훈 대령이 송 대표한테 뭔가 하기 전에 그 박정훈 대령을 도와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명도 저한테 그 관련 사실을 쭉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궁금했던 거 뭐냐면 다른 수사관들이랑 같이 들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 왔던 내용. 그거 혹시 녹취된 거 있을까요? 아니 저는 초기부터 그게 제일 궁금했어. 저거 있나 없나 몇 명이 들었다는데 있대요. 스피커폰으로. 있대요. 나는 있다고 들었고 내가 안 갖고 있진 않아요. 있다고만 들었어요. 이건 날 걸 수는 없어요. 난 있다고만 들었고 내가 안 갖고 있다 말했으니까. 이제 다만 그 배후 인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종섭을 통해서 왜 그 사단장을 그렇게 감싸고 사단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왜 격려했느냐. 사단장을 과실치사죄에서 빼줘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장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단장의 관계가 도대체 뭐라고. 사단장이 격려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과실치사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고. 투스타잖아. 투스타. 그러니까 그밖에 안 되는데 격려를 한 데다가 이종섭이가 멍청하게 그 이전에 그냥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받고 알았어 해놓은 거 전부 다 뒤집느라고 중간에서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해놨거든요. 요거까지 다 무마시키고 그 밑에 있는 신범철이라든가 임종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입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다 공천 줘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이 모든 일련의 흐름이 결국 이 사단장 때문이란 말이야. 핵심은 사단장을 도대체 왜 보호했어야 되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해가 안 돼. 생각해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지. 난 이해가 안 돼. 생각해봐. 진짜 안 돼? 사단장을 보호할 정도. 사단장의 동급이 누구. 그러니까 누굴 보호할 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까발려지면 큰일이다라는 얘기잖아. 그 사람이 까발려지면 결국 내 정권 유지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일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장이 까발려지면? 사단장이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구죠? 여기서 그 사람은 이 사단장. 이 사단장이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단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도 뭔가 구명을 하든지 뭐든지 하겠죠. 이 사단장이 그렇게 위험 속에 빠지게 되면 같이 위험에 빠지니까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단장, 내가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데 이 사람을 결국은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사단장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걸 그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 한참 우리들이 그냥 100만 뷰 찍고 그랬잖아. 가장 핵심은 뭐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케이. 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나는 아니 근데 그게 다 한 쾌에 흐른다고 생각한다고. 한 쾌에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02로 시작해서 이태원로에서 용산에서 그 전화가 갔잖아요. 전화 간 것까지는 팩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탠스가 완전히 변해.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때까지도. 멍청하게. 그러니까 그래 내일 보고해라 이러고 넘어갔던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사단장 말고 다른 어떤 세력이 움직였을 수 분명히 사단장이 직접 이게 아니라 아니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누군가 더 윗대가리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 더 윗대가리가 누구겠어? 뻔하지. 이 02로 시작해서 용산에서 전화가 간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정보공개 알람 청구 신청하려고.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소나무당에서 정보공개 신청하려고. 근데 이 뒷자리를 지금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알지, 다 알지. 그죠? 알지. 근데 이게 알려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던데.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큰 위험이 닥치니까 절대 공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 뒷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다른 것도 뭐 지저분한 사건들이 많지만 너무 지저분하죠. 예, 이거는 거의 점선이 실선이 돼가고 있고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느낌. 들어가서 빨리 특검을 시켜야 되고요. 예. 우리가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행동하는 소나무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이종섭 장관을 대사를 저기에 법정에 어떻게 군사법정에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그거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호주 대사로 이미 보내버렸잖아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기소를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박정훈 대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증인으로 오라고 증인으로. 해야지. 그쵸? 이 사람들 지금 피의자잖아요. 공수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만 해주면 이 사람 무조건 자기 재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 들어가서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아직 기소를 안 했구나. 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보내버린 거잖아요. 아직 기소를 안 했어. 그러네. 그럼 총선 이후가 정말 운명적인. 그래서 이 총선 이후에 내가 보기엔 짝짝꿍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짝짝꿍 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요 총선에서 표 얻으려고 마치 짝짝꿍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어요. 짝짝꿍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라인들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실세들이잖아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분이 예. 사심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건 맞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을 누가 추천했고 예. 누가 이 사람을 검증했고 누가 괜찮다고 했고 이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그 당시 조국 수석은 우리는 반대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알기로도 반대했어요. 네, 예. 최강욱도 우리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밀어붙인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들리는 게 있죠. 네, 예. 우리 다 알아. 말을 예. 못할 뿐이지. 예. 그 세력들이 지금 배후에 숨어 있다니까. 그 세력들이 청와대에 있던 세력들이잖아요. 예. 문재인 시즌 2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고 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이걸 끊어야 돼. 근데 지금 잘 나가는 당이 이걸 못 끊어.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끊겼잖아. 우리는 이미 끊겨 있잖아. 다 구속돼 있잖아. 우리 대표 힘도 없어. 내가 솔직히 우리 대표한테 너무 실망한 게 예. 나는요 솔직히 여기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삼고초려를 했어요. 손혜원 의원부터 왜 노영희 변호사한테 그랬어? 내가 시끄러우니까 그러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예. 나는 정상적인 당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 솔직히 말하면 예. 어느 정도는 되겠지. 예. 내가 그동안 봤던 건 민주당 뭐 이런 당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정말 조국당까지 봤잖아. 예. 와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인데다가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대표는 들어가 있고 정말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예. 나보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고 우리를 들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예. 어제 내 구치소 가서 한 2시간 떨었잖아.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예.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나한테 손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만 봤어 내가. 아 그래요? 그 보석 안 해준 판사 너무 나빠요. 아. 허경무 판사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 판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지금 당신이 정치 판사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지금 우리 당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나는 그래서 의원이라도 한 명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의원 한 4명, 5명 정도가 들어올 거라는 기사도 있었거든. 내가 물어봤어.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2명밖에 없대. 윤병대 의원하고 이용빈 의원하고. 근데 그들마저도 우리 당에 못 들어와. 왜? 여기 들으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지. 송영길 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지. 여기 내가 하겠어. 나 같은 멍청이라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지. 정치가 정말 냉혹하고 비정한 거야. 냉혹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김어준 씨하고 친하고 다 친하지만 예. 나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냉혹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정치를 배운다. 내 성격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나를 넣어줘라. 우리를 국회에 보내주면 예. 내가 정말 개가천선해가지고 정치를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사실 분석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예. 평론도 잘하고 평론도 잘하고 예.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떤 댓글에 아니 스스로 뭐 아는 것도 많아. 이러면 좀 그렇잖아. 어떤 댓글에 예. 정알못이라고 나온 거야. 어떤 사람이 정치를 모른다. 나보고 정치를 모른다는 거지. 정치는 몰랐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그 말에 딱 와닿는 거지. 그건 맞지. 그래서 내가 정치에 뛰어든 거라니까. 저도 정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든다고. 예, 정치는 알아. 아니 정치는 뭐 아직 뛰어들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더 뛰어들기가 싫은데.
네, CCHHK가 노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입 안 되니 소나무당으로 간 건데 본인 포장 오지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것도 50% 있어요. 나는 정확히 말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그분들 그 당에 내가 계속해서 있으려고 했는데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왜 자꾸 내 말을 한쪽만 받아들이고 하나는 왜 왜곡을 해? CCHHK님 알았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만해. 그만해요. 뭐 방송 중에도 뭐 댓글까지 나 다 봐요, 다 봐요. 네, 네. 답변을 다 해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기섭 씨가 노영이는 심한 정알못. 그래 맞아. 나 심하진 않아. 솔직히 내가 맨날 노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뭐 심한 정알못이겠어. 하지만 정알못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소나무 정신이라는 거지.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농담삼아 한 말이에요. 소나무당에 한 표를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비례대표 1번. 네, 노영희 맞습니다. 의원님. 예. 네. 만약에 떨어지시면 떨어지겠죠.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네. 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3%가 봉쇄 조항인데 3%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당이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이 한 명당 50명씩만 무조건 딱 표를 찍게 만들면 3%가 돼요. 이게 우리가 4,200만 명 정도예요. 득표율 3%죠? 4,200만 명 정도래요. 그 중에서 한 65% 정도가 투표한다고 치고. 이번에 한 70%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기존에 65라니까 65라고 치게 되면 2,800만 명 정도예요. 2,800만 명에서 3%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80만 표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70%라고 치면 한 100만 명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2만 명이니까 2만 명 한 명이 50명씩만 데리고 오면 100만 표가 돼요. 그러네. 근데 생각보다 쉬워 보이죠? 하지만 봐봐, 우리 지금 이 허경영의 이 빛나는 최경영이지. 죄송합니다. 허경영, 최경영의 정치보색을 보면서도 노영이 욕한 사람들 나오잖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3%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한쪽으로 정당을 딱 서버리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상처받은 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욕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생겼나 봐요.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떤 정당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걸 존중하고. 뭐 심지어는 범야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보고 정신 잡고 방송하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변희재 최대집가 왜 손잡았냐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당은 내가 없으면 사실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균형 잡는 의미에서 들어간 거고요. 송영길 대표의 재발견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다. 송영길 대표 사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다정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더라도 밥 한 번 사는 적이 없고 이분이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는 거야.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무슨 5선이나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더라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잘 어울리고 잘 챙겨준 사람을 좋아하지. 그렇죠. 올바른 소리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딱 하는 사람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돈봉투 부스럭부스럭 그 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때 당대표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전부 다 송영길 대표랑 선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겠네. 그런데다가 송영길 대표 그 먹사연 활동했었다고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먹사연 관련된 사람들 다 선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그러고 나니까 송영길이라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영길이 진짜 인생 헛살았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펜코에서 소나무당 난리가 났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얘네들이 이걸 발견을 해주더라고. 뭘? 송영길이가 집에 개가 이따만한 개가 있어. 이름이 CC라는 개인데 너무 커요. 이 개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평 인천에 있는 24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거 봤어. 봤죠? 그 집에 송영길 대표 키 진짜 크잖아요. 체격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 그 식구들 다 커요. 그 24평형의 방 2개짜리 그 조그만 거기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밥 먹고 봤어. 그 침대도 못 놔. 자리가 너무 좁아서 에어컨도 없어. 거기서 이 큰 계약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선 의원이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람 변호사 출신이야. 아, 그렇지. 변호사 출신이지. 게다가 남영신 여사라고 그 부인이 엄청 부잣집 딸이에요. 그 집 처형, 그러니까 그 언니가 있는데 상속을 엄마 아빠가 물려주려고 했더니 이 여사가 싫다 그랬대. 우리는 돈에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갖고 송영길 대표도 그 약속 지키려고 결혼하면서 모든 걸 다 기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네.
좀 상식적이지가 난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이 남명신 여사의 언니는 너무 잘 산대 강남에서. 엄청난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근데 그게 원래 상속을 다 이 사람은 나눠받아야 되는데 이 남명신 여사가 포기를 냈구나. 안 받았다고 그러고 본인들 돈 잘 벌 수 있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고 그 딸 기간제 직원으로 있다가 생일 케이크도 뭔지 알아요?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롤 케이크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촛불 불면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식구들끼리. 소원을 빌어 촛불을 끄면서. 무슨 소원 빌었니? 그랬더니 나 정규직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규직 돼서 월급 3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집 딸의 소원이었다는 거야. 아들 오선 의원. 아들은 연대 경영대 다녔는데 지금 휴학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짠내나고 좀 구질구질하다 이런 느낌 날 정도인데 너무 자신들은 당당하고 나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난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아. 난 잘 사는 삶을 지향해. 난 돈이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집에. 근데 나 사실 여기 들어오려고 돈도 빚도 냈거든요 2억이나.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소나무당? 응, 소나무당 때문에. 왜냐면 펀딩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조국은 막 50분 만에 200억 됐다 그러고 20분 만에 100억 됐대잖아요. 남의 세상인데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그냥 나도 막 각출하고 막 누구죠 이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정치를 한다는 거가 참 나의 첫발이 잘못됐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참 의외의 구석이 있네. 나는 좀 나도 바보 구석이 좀 있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의외의 구석이 있어. 어제도 우울해가지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좀 도와줘야 돼. 송영길도 살려주시고. 근데 나는 보석 안 시켜준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저기 우리 판사님이. 저는 세상의 진실이라는 게 참 까서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 제가 28년 기자 생활 해보니까 옛날에는 탐사보도 기자할 때는 세상의 진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야. 맞아.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욕이나 비난은 자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겸손해야 돼. 그래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 알겠어. 2년 지나 보니까 이분은 3년 하기가 버겁다. 본인한테도 버겁고 우리한테도 버겁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9번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쭉 투표용지 긴데 아래쪽 하단에 보면은 29번에 새누리당 밑에 소나무당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쿡 찍어주시고요. 저는 비례 1번입니다. 3% 공세저항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3%. 우리 창당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여저도 한 번 안 잡혔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나무에 피톤치드를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례 후보 8명이거든요. 8명 정말 괜찮아요. 변희재 욕하지 마세요. 변희재 때문에 창당한 거예요, 사실은. 3번 엎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신 있게 한다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비록 예전에 재수없게 납법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그 사람 얘기는 윤석열 정권 1년 안에 퇴진시키고 자기는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비례 소나무 여러분 가족 5명만 모아주십시오. 우리 스픽스 가족 모두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